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문 제시문으로 되어져 있지만 대부분 이제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다 보니까 영어로 자소를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자소를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문항적으로는 12년 특례, 정규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나 아니면 외국인 전형이라 하더라도 공통된 문항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12년 특례 전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를 진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인 전형으로 서울대를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들으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모집 요강의 기본적인 내용은 마찬가지죠. 그렇죠? 12년 특례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초등학교 과정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정을 해외에서 보내신 분들, 또는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인 전형은 사실상 국내에서 공부하느냐 해외에서 공부하느냐에 대한 관계없이 국적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학생, 부모 모두 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의 기본적인 전형은 선입평가 100%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학 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3급 또는 영어에서 필요한 토플 IBT나 아니면 IELTS나 탭스와 같은 성적들을 필요로 하고, 한국어나 영어와 관련이 되어진 언어 능력이 인정되어지는 자들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입시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SAT 점수가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SAT 시험이 취소가 되어지면서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활동 증빙 서류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넣으실 수 있고, 대신 이제 SAT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못 보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적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서류평가다라고 하면 핵심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쌓아놓으신 GPA 같은 성적, 그 다음에 또 A레벨이나 IB 같은 성적들 뿐만 아니라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와 공인어학 성적 등 다양한 지표들이 서류평가에 반영이 되어지는데, 올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IB 파이널 점수라든가 또는 AP 점수라든가 SAT와 같은 이런 점수들이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이 취소가 되어지거나 연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제시가 되어지는 형식 그대로 써서 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활동 증빙 서류에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미국에서 받은 수상 또는 미국에서 받은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부분들을 영문으로 그대로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 놓으면 서울대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영어에 유창하시고 내가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라는 양식대로 만들어서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충분히 내가 제시한 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하시는 입학사정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여러 차례 강조를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강조점을 두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실제 학생들 중에서는 전년도에 원서 지원을 했다가 불합격했지만 자기소개서는 아니면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활동 증빙 목록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강조하는 점들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쓰시는데 활동 증빙 목록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활동에 썼던 내용들을 그냥 간략히 기재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목록의 작성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많이 달라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모집 인원이 우리가 3월 입학 해당되는 전기와 9월 입학에 되는 후기의 모집 인원 중에서 3월 입학에 대한 모집 인원이니까 전체 선발 인원은 여기서 곱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이 없기 때문에 12년 특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이거나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그전에는 서울대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었거든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입장에서. 외국인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7, 2018, 2019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선발 인원 등록 인원이 2017년도에는 전기에 31명이 선발됐어요. 2018년도에는 50명, 2019년도에는 70명까지 선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대학교가 2019년도에 98명이라고 생각하면 고려대와의 선발 비율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인원이.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선발이죠. 그러니까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는 정원 외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원의 선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학업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학업적인 능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학업적인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판단할 때 학업 적합성에 따라서 해마다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어요. 연세대는 2017년도에 119명, 154명, 156명, 고려대학교는 119명, 75명, 98명 정도로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정원 외 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 수험생들의 숫자가 해마다 약 5만 명씩 인원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에 선발하는 인원은 그대로 있는데 실제 국내의 수능 응시자들, 대학에 가려고 하는 수험생의 숫자가 해마다 한 5만 명씩 줄기 때문에 경쟁률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특히 정원의 선발에 해당되는 전교육과정 12년 특례 또는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단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대학의 고민은 첫 번째, 학생을 뽑으면 이 학생이 과연 우리 대학에 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충실하게 학업을 유지할 수 있고 학업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하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이 외국인 전형도 다 해외에서 100%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 계시는 외국인들 많거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내에 들어오셔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국내 학업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한국어를 매우 자유롭게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시게 되어지면 국내 대학에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불만이 있죠. 왜냐하면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학업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 학생들을 선발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와서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기 때문에 서울대를 원서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나는 그런 역량과 자세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셨죠? 그 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의 선발 인원, 등록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들은 서울대의 문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019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30일, 50일, 70명으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도 2020이나 21년도에는 더 인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역량이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잠시만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원서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대학을 결정하는 건 사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왜? 서울대를 원서를 쓴다? 그럼 뭐 외국인 전형에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원서를 쓸 때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서강대 위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를 쓸 가능성이 높고 12년 특례라 하더라도 사실 쓸 수 있는 대학의 폭으로 따지면 학업적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서울대나 연고대를 같이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에서는 대학 결정이 핵심이 아니라 학과 결정이 핵심이다. 학과 결정에서의 핵심은 바로 적합성이라는 점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원서를 쓰는 게 아니야. 왜? 대학에서 나를 뽑아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과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울대의 문이 예전보다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문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첨삭을 진행을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이 글의 구조를 잘못 잡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먼저 그냥 문항을 받아서 그냥 생각을 쫙 정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뭐를 했냐면 문항에 맞게 글의 구조를 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1, 2, 3, 4번 문항이 있으니까 1, 2, 3번 문항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에 대한 글의 구조를 짜야 되는 과정인데, 서울대는 보시는 것처럼 글의 문항이 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3번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한 문항당 보통 400바이트 정도, 400바이트를 한글로 바꾸면 보통 한 235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보다 자소서의 분량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자소서보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이 보통 3개 문항이나 4개 문항으로 가고 하나의 문항에서 보통 1000자 아니면 2번 문항인 경우에만 1500자 정도 구성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1, 2, 3번 문항이 4000바이트, 4000바이트가 한글로 가게 되면 2350자 정도 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분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잘 모르더라. 이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작성에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문항에 맞게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인데, 서울대는 문항의 길이가 매우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첫 번째는 자소서의 구조를 설계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구조 설계가 잘 안 되면 글의 논리성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글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1번에서 나왔었던 내용이 3번에 중복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소재가 많은 학생들은 쉽게 말하면 나열식 구조의 글을 쓸 수 있고, 소재가 너무 없는 사람들은 막연한 내용이거나 글이 반복되어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자소서 문항을 정확하게 보시고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Academic Interest, Personal Experience예요. 다시 말하면 지원 동기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거든요. 1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원 동기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preparation for a course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지금 study plan. 내가 나중에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계획이거나 아니면 서울대에서 학업을 하게 되어질 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두 번째는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세 번째는 입학 후의 학업 계획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고 써야 되는 건 뭘까? 지원 동기,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학 후 학업 계획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죠.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두고 써야 되는 것은 입학 후의 학업 계획이 아니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의 본질은 뭐야?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노력과 활동을 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중심을 뭐로 잡으셔야 되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으로 잡으면 글의 내용은 대부분 어떻게 보냐면 학업 계획은 약 500자 정도로 생각합시다. 500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약 500자 정도로 생각하면 전체가 약 2300자 정도 생각하면 이게 한 1300자 정도의 분량을 갖추는 정도의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나열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할 거고, 2학년 때 뭐 할 거고, 3학년 때 뭐 할 거고, 4학년 때 뭐 할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학업 계획이라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년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플랜과 계획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대학에 입학도 하지 않았는데 실제 학업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핵심은 뭐냐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두시면 되는데 이 글자 수가 1300자 정도 되어지면 하나의 소재로 구성해서 작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00조를 뭐로 연계시키면 되냐면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학업에 대한 이야기가 활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로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업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서울대 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소재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소재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쓴다라면 그것이 활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고등학교 때 진행이 되었었던 연구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교내의 대회 같은 것들 또는 학교 외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연결성을 맺어줌으로써 학업적 발전성을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업이라는 하나의 소재만을 가지고서 1300자를 쓰려고 하면 글자 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업이 활동으로 연계가 되어지는 과정으로 엮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학업적 융합성을 보여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의 학업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이라는 과목에 대한 학업을 통해서 생명과학이라는 과목과 화학이라는 과목의 융합적인 이해, 학제적 사고를 갖추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쓴다. 이게 핵심이고 일본 문항은 꼭 핵심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학업을 물어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학으로 갈 때, 대학에 갈 때, 또는 대학에서 나를 뽑을 때 뭘 보고 뽑아? 학업적 우수성을 가지고 뽑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가면 뭘 하지?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문항이 결국 이렇게 학업에 비중을 두는 이유도 그만큼 자기소개서에서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서울대는 글자 수가 매우 길어. 4000바이트 2300자 정도의 글자 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글자 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핵심은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과정 중심으로 써야 돼요. 과정 중심으로. 글을 쓸 때 결과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글을 과정 중심으로 쓴다. 과정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쓰고 과정 중심으로 쓰게 되어질 때 핵심은 구체적인 사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본인의 노력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글을 써야만 글의 핵심이 살아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대신 다른 사람이 써주는 자소서, 첨삭을 받거나 첨삭 선생님이 첨삭을 하는 자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나 활동 중심의 노력 중심의 글 수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중심으로 쓰게 되어질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많은 글자 수에 맞게끔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본인의 노력의 과정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본 문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글자 수가 약 한글을 쓰게 되겠죠. 영어를 쓰는 것보다는 한글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12년 특례를 전교육과정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대학에서 걱정하는 게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 오게 되면 한국어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죠. 그러니까 바로 어떤 걸 원해? 어학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한국어 토픽을 3급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내가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주면 좋아요. 한글을 쓰세요. 만약에 한글로 정 쓰기가 어려운 정말 내가 막 독일에서 12년 과정을 다 거쳤고 한국어를 전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쓰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년 특례든 외국인이든 한국어로 자소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쓸 때 일본 문항에서 핵심은 학업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 구성에 2300자 정도 되어지면 포인트는 지원 동기에 약 500자 그 다음에 입학과 학업 계획에 500자 정도에서 1000자 쓰고 나머지 1300자에서 1400자 정도를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으로 쓴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학업의 활동으로 쓰게 되어지면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이 활동으로 연계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두 개의 교과목에서의 학제적 연계성을 같이 보여주는 과정으로 글서술을 하게 되어지면 학업적 우수성이 대부분 다 드러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내외 활동이에요. 교내외 활동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내 활동이 아카데믹, 당신의 6월 아카데믹,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extra curricular activity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교회 활동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쓸 때 활동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면은 국내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활동과 해외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기소개서 활동이 좀 달라요. 해외 학생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을 약간의 액티비티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스포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음악 활동이라든가 뭐 기타 활동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의 활동은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학업과 연관성을 맺는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나면 그 교과목에 대한 활동의 경험을 쌓고 싶잖아. 그쵸? 생명과학 공부를 하고 나면 생명과학에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들을 실험 활동을 통하여 실제 확인하고 심화학습으로 발전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교과 관련 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서 적을 때 활동은 주로 우리가 이제 연구라든가 아니면 뭐 보고서 같은 걸 작성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실험을 했다라든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로 중심을 잡아주시는 게 되게 좋으세요. 왜 그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냐면, 여기다 내용을 쓰시게 될 때 이 활동이 연구, 보고서, 실험, 발표 말고 여기다가 동아리 활동을 엮는 거야.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인데 이게 봉사 동아리야. 이런 활동들을 연계해서 쓰게 되어지면 다음에 쓰게 되는 3번 문항의 내용과 중복이 돼요. 중복. 그렇기 때문에 1번 문항은 학업이라고 쓰면 2번 문항은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의 우수성이야. 내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에너지공학과의 원서를 쓰고 싶어. 그러면 1번 문항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가 수학이나 아니면 화학교과에 관한 얘기를 다뤘어. 그러면 2번 문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교내에서 진행했었던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보고서를 썼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발표를 했다든가를 내용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글자 수는 2350자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쓰게 되어지면 2개의 소재를 삼아서 쓰거나 아니면 2개나 3개 정도의 소재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서울대의 글자 수가 왜 이렇게 기냐, 이건 결국은 뭐냐면 결과 중심으로 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 결과 중심으로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글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적어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대학에서 너가 실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균관대나 아니면 기타 다른 대학들 보면 글자 수가 600자, 800자 이런 학교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술하기가 좀 어렵죠. 글자 수가 적으니까. 근데 글자 수가 길기 때문에 성취 결과 중심으로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노력의 과정과 자신의 역할들이 잘 드러나도록 써야 된다. 그런데 2번 문항을 쓰게 되어질 때는 여기서의 활동이라는 게 봉사활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봉사활동이나 스포츠 활동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걸 쓰지 말고 주로 뭐를 써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활동이 내가 지원한 학과와 연관성이 있을 만한 활동을 적어주세요. 활동을. 화학과를 지원하게 되어지면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연구, 보고서, 실험, 발표 또는 교내 대회 또는 교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아주 학구적으로 심화 학습을 해서 학습적인 내용이나 활동의 역량들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거야. 아셨죠? 그거를 2개나 3개 정도의 소재를 활용해서 연관성 있게 쓰면 돼요. 그러면 3번째 문장은 어떤 면을 보여줘야 되냐면 1번 문항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 학업적 성취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 탐구적 역량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2번 문장에서는 그런 학업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성취했었던 교내대회 수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회 활동이라든가 연구나 실험과 같은 활동의 역량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연구나 활동 역량이 매우 우수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셨죠? 그리고 3번째 문장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3번째 문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거든요.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다시 말해서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라고 해서 학업적인 성취도를 보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묻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뭘 물어보냐면 퍼스널 애스펙트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나 학습적 배경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소개 파트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성장 과정이나 관심 분야, 존경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글을 써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최근의 시사적 이슈에 대한 너의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쓰거나 또는 네가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경험들,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3번 문항은 자기소개 파트.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면 1번은 학업, 2번은 활동이면 3번은 자기소개 항목이기 때문에 글 구성이나 내용이 다르겠죠. 그렇죠? 3번 내용은 조금 더 진솔하고 솔직하며 그 다음에 상대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써주는 게 되게 좋겠죠.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장 배경을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12년 특례나 외국인 과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어려운 점들, 역경을 극복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과 같은 교내 활동들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사회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활동들을 엮겠죠. 또는 내가 어떤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내가 뭐 캡틴을 했다, 반장을 했다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은 성장 배경 또는 봉사활동, 리더십 이런 것들은 결국 공통적으로 뭐가 드러나게 되어지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사회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글들을 쓰시게 되어질 때 핵심은 뭐냐면 난 잘했다, 난 누구를 도와줬다, 난 베풀었다, 나는 뭘 했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강조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이 점이고 이 글에서는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3번 문항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그 다음에 인성 그리고 또 핵심은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 이런 부분들이 꼭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이런 깊이 있는 사고력이 3번 문항에서 드러나야 된다고 보겠죠. 그럼 이제 글 구성이 1번, 2번, 3번 문항의 내용이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는 3개 문항이야. 그럼 3개 문항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문항이 색깔이 흰색이면 2번 문항은 파란색이고 3번 문항은 노란색이고 다 채운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우수성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관련 교과목에 대한 심화 학습 역량과 활동적 역량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해외에서 정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나 국외에서 공부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가치관들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남과의 어떤 독특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문항 3개 문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문항은 4000바이트 정도 2350자 정도라고 하면 1번은 주로 학업에 초점을 두자. 학업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둔다?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둬서 글을 쓴다. 2번 문항은 교내외 활동이라고 하면 봉사활동, 리더십 활동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주로 어디와 관련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심화 학습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보고서나 실험이나 발표나 본회 대회와 같은 성취 결과로 연관성을 맺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에서 뭘 쓰냐면 바로 봉사나 리더십 같은 것을 엮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성장 배경을 통하여 성장 배경에 관한 얘기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때 했었던 봉사활동과 리더십 활동 등을 엮어서 결국 이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장래의 비전에 적합한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이제 글의 구성이 나오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가 구성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서울대학교 문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글을 써놓은 거 보면 글이 한쪽으로 몰리거나 또는 전혀 흩어지거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거나 읽기는 읽는데 내용이 없는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은 다 바로 뭐냐면 문항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글에 대한 구조와 설계를 제대로 못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먼저 이런 글의 구조를 어떻게 글을 쓸 건지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자소서를 쓰는 게 되게 좋냐 이런 점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내용을 읽고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대필 또는 표절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한다. 사실은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쓰는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이 자소서를 잘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하게 써놓으면 좋냐? 왜? 솔직하게 써놓으면 역량이 드러나지 않아. 그럼 못 뽑혀. 불합격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게 될 때 고민도 많고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아니면 뭐 이렇게 자소서 첨삭 업체에다 맡겨서 자소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표절이라는 개념은 여기 자소서에서의 표절이라는 개념은 원서 지원한 학생 또는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두 줄이랑 따서 베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엄마가 대신 써줬다, 아빠가 써줬다, 첨삭을 받았다 해서 표절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합격생이나 지원자의 자소서를 베껴서 붙이는 거. 이게 표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삭 업체에다 맡겨서 첨삭을 한다고 해서 표절에 걸리진 않아요. 누구 거를 베껴 쓰지만 않았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불합격이 문제죠. 불합격. 어떻게 하면 불합격된다고? 결국은 학생의 경험과 활동의 역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하면 자기소개서가 사실은 표절이 문제가 아니라 합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역량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적인 자기소개서의 작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자소서 설계 구조 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활동의 역량들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첨삭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얘기는 서울대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선발 인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나 외국인 전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서울대의 원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 두 번째, 대신 중요한 거는 대학 결정이 아니라 학과 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에 어디를 원서를 쓸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뢰를 해서 학과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었던 거는 올해 SAT 점수가 미뤄지거나 취소되거나 또는 뭐 IB 파이널이나 AP 과정들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었던 건 서울대학교의 긴 세계문항 4000바이트 약 2300에서 400자 정도의 글자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구조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의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썼는지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붙었는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자기소개서를 보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